이때는 한국 전쟁을 계기로 냉전 체제와 극우 반공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내 편 아니면 적이 돼버렸고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했던 많은 국민들은 부역자로 몰려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봉암이 말하는 혁신은 이 암울한 시대를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대립하고 독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대신 동포가 서로 화합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조봉암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큰 표 차이로 2위에 머물렀지만 이 선거에서 조봉암은 가장 많은 것을 얻은 후보였습니다.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진 50년대 초반은 극우 냉전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 혁신을 기치로 내건 조봉암이 선전했다는 것은 해방 공간에서 분출되고 있었던 개혁과 혁신에 대한 열망이 아직 식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선거에서 조봉암이 내건 혁신의 구호는 4년 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조봉암은 한국 진보주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56년 10월 진보당의 결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수로 선출된 조봉암은 개회사로서 진보당의 정식 출범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 개조의 원리인 진보 사상을 지향하는 우리들이 일당을 위해서 역사적인 대합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동지들이라고 부르는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죽sen 선생께서 내가 정치 행동을 하면서 동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대회에서 내가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것을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하면서 눈시울이 말이지 그 붉었던 그것이 제 눈에 선한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기존 정당에 맞서는 새로운 혁신정당 진보당의 출범. 그것은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대중적 지평이 그만큼 넓어져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보당의 모든 혁신 세력이 참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은 혁신의 기치를 높이 걸고 양심적인 진보주의를 주장했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각된 평화통일론은 진보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조봉암이 전향 직후부터 견지해온 제3의 길도 진보당의 정책 안에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같이 성사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이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새 이상을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뭉친 정당은 필연적으로 반범한 근로대중을 사회적 기반으로 하는 피해대중의 전우대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대중이라고 한 거는 그 당시에 그 국민 대다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것이다. 그 관료, 독점 자본주의가 완전히 지배를 하고 나머지 국민은 전부가 피해 대중에 속한다, 이렇게. 또 하나의 중심 정책은 수탈 없는 계획경제였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되 국가의 자본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를 적절히 배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당이 어떤 파벌이나 아니면 지역에 근거하기보다는 당시에 국민 대중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파악을 해서 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꾸려가고 정치를 한다.
라는 부분도 역시 저는 이 진보당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진보 세력의 결집은 이승만 정권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창당대회 직후부터 진보당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정당 등록증은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교부받을 수 있었고 지방에서 열린 지구당 결당대회는 깡패들의 난입으로 제대로 치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전북동당에 갔을 때는요, 꼭 죽게 됐다고. 아침에 밤에 들어갔다 하는데 말이야. 야, 이 공당당 새끼들아 부르고, 그래서 그때 내가 혼자 잤으면 좋았는데, 둘이 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잤던 사람이 밤에 들어온 때리니까 저항했단 말이야. 나는 그것들은 다 가지고서 만수바람이 여름인데, 7월 달인데, 뛰어서 다 먹을 다 매가지고 도망쳐서 살았지. 57년부터는 조봉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10월 혁신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박정호라는 인물이 위장 간첩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박정호와 조봉암의 연루설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를 넘긴 58년 1월 12일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시경찰국 분실에서는 진보당의 강령을 공산당 이론과 연계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체포된 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고문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진보당 간부 전세룡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시경 수사관 한승격은 지난 99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당시의 일을 고백하며 사죄를 구했습니다. 나를 고문한 사람이 한승격이라는 사람이 주장도며 내 손다고 같이 울었다고요. 청와대, 특무대, 그 다음에 이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도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는데 조봉암이가 이게 이 5.16 대통령 선거에 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60년 다시 선거하게 되면 그때는 이거 망치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이는 진보당 사건이 터진 직후인 58년 1월 14일 이승만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무대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은 다음 이승만은 조봉암을 두고 벌써 조치됐어야 할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승만은 이런 사건은 비밀리에 조사돼야 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진보당의 정책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간첩 조봉암이 결성한 당이라는 이유로 진보당도 불법 단체로 규정됐습니다. 진보당의 정당 등록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조봉암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는데 이게 혁신 세력이라고 해야 사실 많지도 않은데 이 세력마저 분열되어 있으니까 힘을 모아서 여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바로 다음 날 7월 31일 조봉암은